이화은은 30살이 되던 봄 서울 강남의 대형 산부인과 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이름도 미리 정해둔 아들 서윤.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될 줄 알았다. 제왕절개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의료진은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술실을 나선 뒤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남편 박준영은 평소와 달랐다. 반가움도 안도도 눈물도 없었다. 그의 말 첫마디는 "이게 누드아이냐?"였다. 이화은은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과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피부색이 자신의 것보다 어둡다는 이유로 출산 자체를 의심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가족력, 유전자 다양성, 일시적 색소 침착, 올 무의미했다. 그는 확신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가 분명히 이화은의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라고 확인해 주었지만 박준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아기를 혼동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고 간호사에게 서류를 요구하더니 출생증명서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이화은에게 신생아와 함께 태어날 권리를 박탈해달라고. 그날 밤 이화은은 분만실 복도 한쪽 침대에 누워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짚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임신 37주까지도 남편은 매일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와 대화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서윤이라고 지어주겠다고 했다. 그 모든 다정함은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병원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퇴원을 요청했다. 더 이상 보호자 서명이 없이는 병실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이화은은 출산 후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축하도 없이 꽃다발도 없이 진통제 한 장 남지 않은 몸으로 병원을 나왔다. 남편은 이미 그녀의 짐을 정리해 병원으로 가져다 놓았고 그녀가 다시 집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다. 도움받을 곳도 없었다. 이화은의 아버지는 몇 달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경기도 부천의 노후한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시댁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대부분 박준영과의 관계를 의식해 연락을 피했다.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도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화은은 그제야 자신이 공식적으로 쫓겨난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SNS에는 이미 박준영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떠돌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끝까지 책임지려 했지만 거짓과 배신은 넘을 수 없었다. 같은 문장이 빠르게 퍼졌고 댓글은 일방적이었다. 이 정도면 남편이 피해자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왜 키워야 하냐 식이었다. 그 와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출산 당일 직접 본 간호사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이화은 씨의 수술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출산 전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와서 부인을 정성껏 돌보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곧 삭제되었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음 날 오전 이화은은 서윤을 품에 안고 구청에 갔다.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편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아버지람 칸은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말은 단호했다. 법이 그렇다고 했다. 이화은은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발급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서윤은 주민등록 번호도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 병원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이화은을 도와주지 않았다. 박준영의 변호사는 이미 구청과 병원에 법적 대응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놓았다고 했다. 그녀가 어떤 공식 서류라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그녀가 태어난 날 저녁 서울에 비가 내렸다. 아이는 감기에 걸릴 계세였고 어머니의 집은 난방이 고장나 있었다.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고 바닥은 차가웠다. 이화은은 어느마에게 말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각자 모프를 덮고 누워 있었다. 한쪽에는 출산 후의 고통과 배신감, 다른 한쪽에는 무기력감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 순간 이화은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 의심을 받게 만들었다면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화은은
이름도 집도 신분도 남편도 잃고 단 하나만 품에 안고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 아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기로. 이화은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서울네 집은 이미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카드와 통장은 모두 사용이 정지되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다시 부천의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명의의 국민기초수급계좌만이 유일하게 남은 자원이었고 그것조차도 약값과 관리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산후조리라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분유와 기저귀를 구입하는 것도 한참 고민해야 할 일이었다. 병원에서 준 샘플 몇 개로 시작한 육아는 그저 버티는 것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녀가 세상과 단절되기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박준영은 SNS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이미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정리하겠다며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상의 혼란, 사생활 보호라는 단어들이 기사 곳곳에 들어갔다. 대중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고 이화은은 철저히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지인들은 연락을 피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몇몇 친구들은 지금은 곤란하다, 준영 오빠랑 친해서 같은 말로 대화를 회피했다. 그녀는 대학 동문 단톡방에서 조용히 퇴장당했고 강의하던 대학의 교수진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복직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화은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름, 경력, 가족, 모든 게 불명확해졌고 사람들은 불편한 존재를 피하듯 그녀를 외면했다. 아들은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다. 주민번호가 없으니 병원도 보육도 백신 접종도 어려웠다. 동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가정법원의 판결 없이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려면 인지내와 서류가 필요했고 그녀는 그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서유는 존재하지만 제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화은은 밤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천역 근처 카페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최저였고 정규직 전환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근무 중 아기를 데리고 나올 수 없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될 때마다 그녀는 출근을 포기해야 했다. 사장은 냉정했다. 개인 사정이 반복되면 근무 지속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은 경고이자 사실상의 통보였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감정은 점점 무뎌졌다. 밤마다 아이가 올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20개를 세면 분유를 타러 일어나고 50개를 세면 기저귀를 갈았다. 낮에는 집에서 손빨래를 하고 간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료 나눔을 검색했다. 지역 맘카페에 분유 남으신 분 있나요? 라는 글을 올렸지만 대부분은 무응답이거나 이상한 메시지로 돌아왔다. 한 번은 왜 아빠 없이 애를 낳았냐는 댓글이 달렸다. 신고했지만 삭제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근처의 영어학원, 문구점, 빵집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아이 있는 분은 어렵습니다. 유연근무 가능하신가요? 같은 질문뿐이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말에 고개를 젓는 얼굴들을 보며 그녀는 어느 순간 기대자치를 접었다. 사람들은 동정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꼈고 고용주에게 마음은 위험 요소뿐이었다. 이화은은 그런 현실에 체념하지 않았다. 체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지역 무료신문 구직남을 훑었다. 가사 도우미, 공장 아르바이트, 식당 청소 등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하루라도 수입이 생기는 것이었다. 하루는 시장 골목의 만두가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한 이유로 지원했다. 사장은 처음엔 허락했지만 다른 손님이 위생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해고했다. 그녀는 점점 모성보다 생존에 더 가까워졌다. 서윤이 감기로 열이 올라도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없어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해열제 반알을 나눠주었다. 동네 의원에 갔을 때는 무보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기도 했다. 의료 체계조차 그녀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혼자서 서윤이라는 이름을 수십 번 중얼거렸다.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넌 내 아들이야. 아무도 빼앗지 못해. 박준영의 가족들은 침묵을 유지했다.
시어머니는 연락을 차단했고 시누이는 SNS에 가족을 배신한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다는 문장을 올렸다. 그의 회사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여러 청년 대상 강연에 그를 초청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청년 창업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잊었다. 하지만 이화은은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이화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 증명할 거야. 이 아이는 진짜고 나는 엄마야. 누구보다 진짜 엄마야. 그렇게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그녀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 아이가 있는 한 포기란 없었다. 이화은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으니 서유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화은은 서류상으로는 미혼 여성에 불과했다. 기초수급 대상도 한부모 가정도 생계급여도 해당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은 많았지만 서류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그렇게 법의 그물망 바깥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녀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중고 어플에 아이 옷, 유모차, 가방을 내놓고 팔았고 대학 시절에 쓰던 노트북과 책도 정리했다. 누군가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겠다고 했다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대놓고 비웃고 돌아서기도 했다. 이 정도면 거지네 라는 말을 들은 날 밤 이화은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력서를 다시 썼다. 경력란은 모두 삭제하고 학력과 자격증만 남겼다. 아기를 키우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락이 온 곳은 거의 없었고 간혹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야근은 가능한가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그녀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지만 면접이 끝난 후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었다. 어느 날 한 병원에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에서 탈락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말했다. 환자 응대가 많다 보니 불규칙한 근무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루는 밤 늦게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다가 동네에서 운영하는 야간 세탁소의 구인글을 발견했다. 주인인 중년 여성은 아이를 데려와도 된다고 했고 시간도 맞았다. 급여는 적었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화은은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세탁소에서 일했다. 서유는 가게 한켠에 놓인 바구니에 담긴 채 잠을 잤다. 하지만 일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아이를 보고 불쾌하다는 항의를 했고 결국 사장은 더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안타깝지만 손님이 줄면 저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이화은은 이해했다. 누구도 아기는 없었지만 그녀를 감당할 여유도 없었다. 사회는 언제나 효율을 따졌고 그녀는 그 효율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서유는 자주 아팠다. 겨울이 되자 감기가 심해졌고 기침이 밤새 이어졌다. 그녀는 온종일 인터넷을 뒤져 민간요법을 찾고 물수건과 뜨거운 수건을 번갈아 사용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보험이 없었고 진료비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한 번은 응급실에 갔다. 밤새 기침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간호사는 차트를 보다가 무보험 환자라는 표시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그날 진료비 17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나왔다. 이후엔 감기가 오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정부기관에 다시 찾아갔다. 동사무소, 구청,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어디서든 돌아오는 말은 같았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인감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떤 제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제도는 그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벽에 부딪혔고 매일 벽을 뚫을 방법을 고민했다. 한 번은 SNS를 통해 자원봉사 단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한부모 여성 긴급지원이라는 단체였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기준은 명확했다. 호적상 혼인 상태가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벽이었다. 이화은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아기 출생증명서를 다시 요청했는데 병원은 답변을 미루고 며칠 뒤 법적 다툼에 연루된 사안은 기관 차원에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서유는 1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주민번호가 없었고 백신 접종도 놓치기 시작했다. 보건소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수치심보다 공포를 느꼈다. 이 아이가 병원도 학교도 사회도 못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날이 늘어났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도 버거웠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지 국민연금 사망자금 신청해보자.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다. 이화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 약값으로 써야 해요. 난 어떻게든 벌게요. 그녀는 다시 길거리에 나섰다. 전단지를 돌리고 상가 계단을 청소하고 골목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몸이 고단하면 아이가 웃을 때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더 많은 시험을 던졌다. 서윤의 기침은 심해졌고 밤마다 숨을 헐떡였다. 새벽 2시에 이화은은 아기를 안고 도보로 3km 떨어진 야간진료소로 달려갔다. 택시비도 아까웠다. 의사는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했지만 한파 속에 오래 방치되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약을 사며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기에게 물수건을 올려주고 전날 구한 중고 기저귀를 정리했다. 기저귀 하나도 아껴야 했고 분뇨도 정확한 비율로 타야 했다. 감기 기운이 있는 아기를 위해 물을 끓이고 손을 소독하고 방을 닫았다.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난 아직 안 끝났어. 절대 포기하지 않아. 누구든 이 아이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나는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력서 하나를 인쇄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다음 면접이 그녀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멈출 수는 없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모성의 선언이었다. 박준영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화은에게 허위사실 유포 중단 경고장을 보냈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그녀의 이름, 사진, 연락처가 포함된 모든 계정을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명예훼손 사유를 신고했다. 그녀의 SNS는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이메일은 접근 불가 상태가 되었다. 스마트폰에 남아있던 연락처마저 일부 삭제되었고 기존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과 은행 앱 로그인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은양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 다음 주였다. 공동명의였던 통장과 적금 계좌가 법적 분쟁 상태로 전환되었다며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해지를 원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지어 그녀 명의의 계좌조차 소득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어떤 계좌도 어떤 금융기관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다. 신원 불확실자라는 한 줄의 메모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경력 증명서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왔던 강의 경력과 프로젝트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구직에 도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메일이 닫히고 포트폴리오 파일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학교 칩에 연락해 경력 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이화은 씨와의 고용관계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요청하신 문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덧붙였다.
최근 귀하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때부터 이화은은 느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워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결과에서 사라졌다. 예전에 기고했던 논문 링크는 삭제되었고 팀 프로젝트 결과물도 외부 공개가 차단되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모든 경로에서 점점 배제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박준영은 언론에 출연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남자로 포장되었고 그의 SNS는 새로운 약혼자와의 일상으로 가득 찼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 약혼 전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화은은 억울했다. 하지만 억울함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과 돈, 증거와 증인이 필요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증언해줄 사람도 정당한 절차를 밟을 여유도 없었다. 아이를 안고 법원 출입구로 오가면서도 접수 창구에 앉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스스로도 알았다. 지금의 자신은 싸움이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포기 대신 기록을 택했다. 작은 노트에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했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박준영의 변호사로부터 온 문장의 표현들, 이메일 로그와 날짜들, 삭제된 파일과 메일의 흔적들, 마치 사건 일지를 쓰듯이 그녀는 써내려갔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 믿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 좁아졌다. 이력서를 제출한 곳에서조차 연락이 끊겼고 면접이 확정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다. 이유를 묻자 인사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특정 인물과 연관된 분은 채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박준영, 혹은 그의 회사, 혹은 그의 변호사. 어쨌든 그녀는 이제 고용 리스크가 된 상태였다. 아이의 병원 치료도 중단되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료 지원 서류가 신분 미확인으로 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담당 간호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시스템상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화은은 더 이상 의료기관에 기대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민간요법을 검색하고 후기를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해열제를 직접 구입했다. 의심과 불신 속에서 그녀는 엄마로서의 감각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기침은 계속되었고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상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국가도 보호하지 않으며 가족도 부인한 아이. 그 아이가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자 짐이었다. 그 무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이 말했다. 너 아직도 그 문도로 싸우고 있어? 웃으며 덧붙인 한마디는 차라리 침묵보다 잔인했다. 그냥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 인생 길어. 이화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단단히 되뇌었다. 누군가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단 하나의 엄마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작도, 중단도, 회피도 없이 그냥 매일 한 칸씩 나아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왜냐하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진실뿐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이 5살이 되던 해 봄, 보건소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중 간호사가 혈액형 데이터를 입력하던 순간 멈췄다. RH-널. 극히 드물고 특정 유전적 조건이 겹쳐야만 나타나는 혈액형이었다. 담당 의사는 해당 혈액형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수혈 시 유전적 일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혹시나 있을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권유했다. 이화은은 당황했지만 수긍했다.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비용이 문제였다. 병원 측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자비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병원 청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다. 몸이 버텨내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견뎠다.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무언가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번에는 의심받기 위한 검사가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증거였다. 결과지는 단순했다. 이화은과 서윤은 생물학적 모자 관계로 확인됨. 일치율 99.999%.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오래 묵혀온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추가 제안을 꺼냈다. 병원 쪽에서 혈액형 관련 등록을 진행하다 우연히 유사 혈액형을 가진 고령 환자와의 유전적 일치율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박기태, 67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희귀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담당 의사는 말했다. 기증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전적 연관 가능성이 있어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박기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직감했다. 박준영의 아버지였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 한 번도 아이를 안아보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그 집안의 중심인물. 이화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누가 되어주지 않아도 아이는 여전히 그들의 핏줄이었다. 더는 그 사실을 외면할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윤 군은 박기태 씨의 생물학적 손자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적 일치율은 최고 수치입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확정이었다. 이화은은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문서로 확인된 순간의 무게는 또 달랐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병원에 연락했다. 기증 의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혈액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족 정보 보안을 위해 외부의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화은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복사하고 증명서 사본을 챙겼다. 그녀는 흰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편지를 썼다. 박준영, 귀하. 이 서류는 당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등 돌린 진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냅니다. 편지에는 2가지 서류가 동봉되었다. 하나는 그녀와 서윤의 유전자 일치 결과, 다른 하나는 박기태와 서윤의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결과지였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책임이라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아이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날 그녀는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을 보냈다. 발신인 이름란에는 이화은, 주소란에는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자리라고 썼다. 보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누가 부정해도 진실은 존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대신 증명해주지 않기에 이제는 그녀가 직접 밝히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난 왜 남들처럼 이름이 없었어? 이화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의 이름은 세상에 몰랐던 진실이었어.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너를 숨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화은은 아이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숨지 않고 감추지 않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으며.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엄마가 아니었다. 아이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 그 자체였다. 이화은이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한 지 3주 후 포털 메인 뉴스에 박준영의 이름이 떴다. 사업가 박준영, 친자 확인 결과 10년 전 부정했던 아이가 실제 친자였다.
기사의 시작은 단정했고 내용은 명확했다. 이화은이 보낸 서류의 사본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언론사에 전달되었고 그것이 확인되면서 기사화되었다는 것이었다. 해시태그 친자부정 10년, 아이를 지우다가 빠르게 확산됐고 댓글창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가 쌓였다. 기사는 순식간에 복제되었다.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에 박준형의 사진을 넣고 도덕성 논란이라는 자막을 붙였다. 그가 사업 설명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재생되었고 과거 인터뷰에서 가족이란 신뢰로 쌓는 울타리라고 말하던 모습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SNS에서는 그가 이전에 올린 가족 사진과 문구들이 회자되며 진정성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전까지 그의 성공을 응원하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투자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준영의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었고 공식 SNS 계정은 댓글 기능을 껐다. 기자회견은 없었다. 그 대신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나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준영이 과거 이화은을 어떻게 부정했는지,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목격담과 캡처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단지 아이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을 버리고 사회적 이미지로 이를 포장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화은은 그날 아침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뉴스를 처음 보았다. 동네 주민이 놓고 간 신문을 집어들었을 때 첫면에 실린 박준영의 얼굴을 보았다. 기사는 자신의 이름도 언급했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 믿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윤을 안고 속삭였다. 세상이 드디어 너를 봤어. 엄마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 며칠 후 각종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박준영의 행동을 분석했다. 사회 구조적 여성 혐오의 사례, 편견에 기반한 친자 거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법적 문제라는 말들이 오갔다. 그러나 이화은은 그 어떤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복수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했을 뿐이었다. 이슈가 터지고 일주일 후 박준영의 아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췌한 얼굴로 나타난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꺼내 읽었다. 저는 지금까지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남편은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속였고 본인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 일로 더는 부부로서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후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그녀는 법적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라며 자리를 떴다. 그 소식을 들은 이화은은 조용히 노트에 메모를 남겼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 도착한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서윤의 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었다. 주민센터는 언론 보도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였고 법률상 인정된 친자관계를 기반으로 서류를 받아주었다. 아이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등록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의료보험이 등록되었으며 예방접종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주 금요일 그녀는 구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손에 들고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어디서든 내 이름을 말할 수 있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서윤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통해 그것이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다. 며칠 후 언론은 또 다른 뉴스를 전했다. 박준영 회사 주가가 17% 급락했고 세 개의 주요 투자사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철회한다는 발표였다. 사회적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브랜드 가치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각종 소비자 커뮤니티에서는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관련 제품 리뷰에 항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청년 CEO가 아닌 도덕적 파산자로 불렸다. 그 시점에서 기자들이 다시 이화은을 찾았다. 일부는 그녀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제안했고 출판 계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대신 한 통의 이메일만 보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살아가는 서해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유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입학 전 건강진침과 학용품 준비, 서류 제출 등 할 일이 많았지만 이화은은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이 호명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입학식 날 담임교사는 출석부를 읽으며 박서윤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이는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그날 저녁 이화은은 오래된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시작이다. 보호받지 못한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살아갈 시간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고 아이는 존재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승리했다고 믿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부정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했다. 진실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박준영의 처음으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기자회견장이 아닌 손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받는 사람 서윤, 보내는 사람 박준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언젠가 네가 나를 마주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준비는 되어 있다. 그 편지는 조용히 이화은의 집 우편함에 도착했다. 그녀는 편지를 서윤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았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감정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서윤도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갑자기 물었다.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이화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지금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한테 가장 필요한 진실이야. 서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물었다. 나중에 내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막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 넌 누구의 허락 없이도 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이는 다시 말이 없었지만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은 듯했다. 여론은 점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다른 뉴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윤은 조금씩 변해갔다. 이름이 제대로 불리고 친구들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숨지 않아도 되었고 학교에 제출할 가정통신문에 어머니라고 당당히 적을 수 있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아이의 시선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아이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었고 더 자주 질문했다. 어느 날은 아빠의 이름을 직접 검색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화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박준영의 편지였다. 서윤은 조용히 읽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읽고 그리고 말했다. 나는 만나고 싶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 나한테 사과하는 얼굴이 어떤지 알고 싶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 날 박준영에게 편지를 보냈다. 서윤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했다. 장소는 내가 정한다. 조건은 한 가지. 이 만남이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약속된 날 박준영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늦지 않았고 말이 많지도 않았다.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엄마가 날 지켜줬다는 걸 알아. 그래서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믿지는 않아. 그냥 얼굴만 보고 싶었어. 이게 끝일 수도 있어. 아니면 시작일 수도 있고.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돌아섰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깊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윤은 다시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화은은 그날 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시간은 오롯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복수도 증명도 끝이 났다. 남은 것은 일상이었다. 밥을 짓고 학교를 보내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 그 안에 아이의 웃음이 있고 그녀의 숨결이 있고 둘만의 진짜 가족이 있었다. 몇 주 후 박준영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10년 전 진실을 보지 않았다. 편견에 가려 책임을 외면했고 아이의 존재를 부정했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고 이후 그는 모든 법적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들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다. 그 회견은 사회적 파장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사람들은 감동보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제 와서 뒤늦은 이미지 세탁인가?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 후 박준영은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식 활동도 줄이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점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와 반대로 이화은은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동네 엄마들 모임에도 참석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서윤은 그곳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책을 참 많이 읽는 아이다라고 칭찬했다. 이화은은 그 말이 어떤 말보다도 값지고 따뜻했다. 가을이 왔고 서윤의 생일이 다가왔다. 이화은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으로 생일 초대장을 만들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서윤의 생일을 와주세요. 저도 이제 이름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축하해주세요. 그녀는 그 문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한 줄이었다. 세상이 아이를 부정했던 시간들을 넘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어떤 진실도 끝까지 외면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는 그 진실 위에 우뚝 서 있었다. 서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학급 전체에 특별 활동을 제안했다. 나의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문을 준비해 교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고 발표 당일 교실은 활기찼다. 서윤의 순서가 되자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저는 아빠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하나만으로 충분히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옹성거림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다.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나고 몇몇 친구들은 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의 가족에 대해 이상하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너희 엄마 진짜 멋있다 하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서윤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 같은 해 겨울 박준영이 서윤을 찾아왔다. 별다른 연락 없이 조심스럽게 도서관 근처에서 기다렸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마주했다. 둘 사이에 오고 간 말은 많지 않았다. 박준영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자신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네가 알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원한다면. 서윤은 사진을 천천히 보고 상자를 닫았다. 나는 그 과거를 모르고 살아도 돼. 하지만 지금은 나를 지켜준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어. 그날 이후 박준영은 다시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생일마다 손편지와 소박한 선물이 도착했다. 이화은은 그걸 막지 않았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었고 서윤은 그 선물들을 조용히 서랍에 모아두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언젠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용서는 선택의 영역이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감정이었기에. 이화은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서윤과 빛이었다. 동네 주민들이 자주 들렀고 아이들이 방과 후 와서 책을 읽는 공간도 마련했다.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그 카페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한 여자가 사회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 한 아이가 존재를 증명하고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위로를 받았고 따뜻함을 느꼈다. 특별할 것 없는 메뉴와 평범한 인테리어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정을 느꼈다. 몇 년 후 서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 신문 동아리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글을 모집했다. 서윤은 짧은 에세이를 제출했다. 제목은 내가 가진 가장 강한 울타리. 글은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엄마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속에서 자랐다. 때때로 그 울타리는 낮고 얇아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는 나를 절대 밀어내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이 공개되자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는 눈물을 보였다. 그해 여름 카페 격 한편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진실은 설명되지 않아도 빛난다. 다만 우리가 버텨줄 용기만 있다면. 그 문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SNS에서는 희망의 문장으로 떠올랐고 몇몇 매체에서는 다시 이화은과 서윤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일상을 지켜갔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매일 웃는 얼굴로 학교에 가고 저녁이면 같이 저녁을 먹는 평범한 삶이었다. 가을, 서윤은 교내 100일장에서 수필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제목은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말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빛을 준 사람은 늘 곁에 있었고 그 사람은 저를 지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화은은 관객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을 참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박준영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모든 자리가 채워져야 할 이유는 없었고 때로는 빈자리가 말해주는 것들이 더 많았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아이는 내가 세상을 믿게 만든 이유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게 만든 존재다.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잊는다. 하지만 어떤 이름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어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름이 다시 불리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그 진실은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에게 세상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완전하게 존재한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고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단지 그것을 버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일 뿐이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용기가 오고 가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흔히 외면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실이 드러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탑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존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는 사람에겐
세상도 언젠가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